블랙홀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겁고 밀도가 높은 천체인데요.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으면서 탄생하는 게 보통 이제 블랙홀이거든요. 만약에 블랙홀 우주론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제 블랙홀 안쪽이 이제 외부에서 차단된 폐쇄된 공간, 그래서 내부의 시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기반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우주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차원의 공간 또는 블랙홀 속에서 자체적인 시공간을 가진 어떤 하나의 세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학적인 증거들로 보면 우리 우주가 블랙홀의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굉장히 큰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블랙홀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블랙홀 내부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고 또는 공간이 특이하게 압축되거나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발견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우주는 상당히 균일하고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적색 편의 같은 것들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중요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부 물리학자가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류 과학에서는 사실 우주의 팽창을 블랙홀 내부의 현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측되는 우주 팽창은 138억 년 전에 빅뱅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허블의 법칙,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빛은 파장에 따라서 색이 서로 다른데 멀어지는 물체에서 오는 파장은 빛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 이게 바로 이제 우주 팽창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약 38만 년이 지나면 우주가 굉장히 충분히 식어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의 빛이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관측이 돼요. 이걸 1965년에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플랑크 위성이라든가 WMAP으로 관측을 하는데요. 상당히 균일합니다. 미세한 온도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제 이건 초기의 우주가 상당히 뜨거웠고 또 밀집된 상태에서 팽창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홀 우주론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학적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 우주의 바깥이 존재한다라는 이론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바깥을 관측하거나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는 가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가장 믿을 만한 우주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무한하게 작고 또 밀도가 높은 특이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심부에도 특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밀도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시공간의 휘어짐이 이제 무한대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법칙에 무너지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는 빅뱅 우주론이라든가 블랙홀 이론이 상당히 유사점을 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랙홀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겁고 밀도가 높은 천체인데요.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큰 별, 굉장히 거대한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으면서 탄생하는 게 보통 이제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팽창의 시작, 블랙홀은 중력 붕괴, 그러니까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물리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과학계 정설 이제 표준 우주론, 이제 빅뱅 우주론을 약간 이제 변형시킨 이제 표준 우주론인데요. 138억 년 전에 시공간이나 물질, 에너지가 이제 하나의 점, 특이점에서 시작해서 급격하게 팽창하고 아직도 이제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고온이라든가 고밀도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적색 편의 이런 것들로 관측이 가능하고요. 블랙홀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더 거대한 차원의 블랙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으로 보는 건데요. 블랙홀의 지평선 내부가 자체적인 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약간 수학적인 계산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설, 해석, 거기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주의 팽창도 블랙홀 내부의 시공간의 확장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아직까지 실험이라든가 관측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하나의 가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이론 물리라든가 또는 다중우주론 이런 어떤 가설들과 연관된 수학적인 모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물리학 이론이라든가 관측 기술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의 본질이라든가 시공간의 구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그 내부는 외부의 시공간과는 완전히 단절된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의 내부에 있다면 이미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공간이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휘어져서 공간 자체가 이제 닫힌 그런 구조로 변할 수 있다 보니까 바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178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를 상상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죠. 구체적으로 이제 존 미첼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였던 것 같은데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이 이제 퍼지고 난 후에 어떤 천체가 중력이 너무나 세면 중력이 세다는 얘기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일단 일정한 속력이 필요해요. 지구라는 중력권을 벗어나려면은 초속 11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양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서 태양계 밖으로 나가려면은 그 일정 해당되는 탈출 속도가 있어야 되고 점점 그 천체 중력이 세지면 그 탈출 속도도 점점 커지겠죠. 그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속도가 이제 빨라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별의 중력이 매우 커져서 그 탈출 속도가 이제 광속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빛도 탈출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천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상상한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는 거는 그 물체를 반사해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건데 그 천체로부터 빛이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천체를 상상했고 그때는 이름을 다크스타라고 불렀어요. 암흑별. 이라고 불렀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인 라플라스라고 하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수학적으로 연구도 했고 그렇게 되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난 후에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분이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어내면서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1915년 1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는 1960년대 이후에 이 블랙홀을 진지하게 연구하던 존 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름을 이제 블랙홀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좀 배척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 성적인 묘사인 거예요. 여성의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휠러라고 하는 분은 자기는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검은색 구멍 안에 모든 이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천체다라고 해서 밀어붙였고 그게 결국에는 받아들이 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뭐 소련에서는 뭐 프로즌 스타, 그러니까 얼어붙은 별이라고 별도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196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별, 그러니까 항성, 이 스타라고 하는 별이 그 붕괴를 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 가장 일반화된 블랙홀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그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태양 중심으로 짜부러들려고 하는 그 중력이 늘 작용하죠. 근데 그 중력을 이 핵융합 에너지로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는 mc제곱에 의해서 그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를 밖으로 외부로 방출하는 그 에너지와 힘과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수소를 원소로 하는데 사실 수소라는 것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가 계속 헬륨 원자핵이 되면은 그 수소 재료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별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료가 점점 없어지면 당연히 핵융합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그 내부로 짜부러들려고 하는 이 내파하려고 하는 중력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별이 점점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중력은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다 보면은 블랙홀의 단계에 이르는 정도까지의 이제 중력을 만들어내는 매우 강한, 무한히 강한 어떤 중력을 나타내는 천체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료가 소모된다고 하더라도 블랙홀로 가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최종 단계로 가는데 태양의 질량보다 1.4배 정도가 커지면 이제 중성자별이 돼요.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아니고 중성자별이 되고
되고 태양 질량이 한 3배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블랙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별들이 핵융합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쭉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밀도를 갖게 되고, 그 밀도에 비례하는 중력이 커지면서 빛까지도 잡아둘 수 있는 이제 블랙홀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블랙홀이고요. 근데 뭐 초대 질량 블랙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블랙홀은 뭐 태양 질량이 뭐 수십억 배 되는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그 블랙홀은 이 별이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을 설명하려면은 좀 시기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발견된 게 빅뱅 후에 한 1억 년 정도 후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기존의 그 설명 방식으로는 1억 년은 어림도 없거든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사이에 중간 질량 블랙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갖는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아마 이쪽 분야의 핫 이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영원할 거다라고 처음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그만 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중력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구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요 형태, 그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는데 블랙홀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명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 블랙홀을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없을 거라고 이제 믿었는데, 그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호킹 복사 이론을 정립을 하시면서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와 반입자들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둘이 합쳐지기 이전에 한 친구가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블랙홀 내부에 있는 것들과 쌍소매를 하면서 블랙홀이 점점 이제 증발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수명이 오더가 한 10의 68승 정도 오더가 돼요. 10의 68승년. 예, 10의, 그러니까 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명이죠. 그러니까 전 우주의 역사가 끝나도 블랙홀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념적으로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홀은 반드시 증발한다.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 수명의 길이가 얼마나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블랙홀이 어떻게 그러면은 없어지냐? 그러니까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증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이 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서서히 이렇게 증발해서 말라가듯이 블랙홀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길이가, 수명이 그 정도 오더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은 1916년에 슈발츠 실트라는 분이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면서 수학적으로 이제 특이점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잘 아시죠? 예,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별이 중력에 의해서 내폭을 해서 블랙홀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론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1939년인가 아마 그때 증명을 하고, 1960년대에 들어서 이제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020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슈발츠 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매우 단순화시켰거든요. 오로지 이제 질량만 있는 블랙홀만 가정해서 이제 풀었는데, 그분은 이제 매우 1965년에 매우 일반화해서 수학적으로도 블랙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랙홀이 있다 없다 계속 얘기가 많이 있다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이것 때문에 우주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EHT라 그래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 전체 망원경이 퍼져 있거든요. 그 망원경을 동시에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한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를 이용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관측을 시작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에 완전히 밝혀진 거죠. 아마 여기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에 있는 그 M87이라고 하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초대 질량 블랙홀을 그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있어요. 구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실제 블랙홀의 이미지는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화 시켜가지고 만든 이미지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2022년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발견을 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그게 아마 태양 질량이 한 430만 배 정도 될 거예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 발견하신 분이 로저 펜로즈와 같이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때 아니면 뭐 과학자들 제공하는 이미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넘어서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상으로 그 교림이 뭐 생겼는데 그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진짜로 쭉 들어가면 특이점이 있는가, 거기서는 뭐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관측 도구를 우리가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건의 지평선으로 인간이 들어가면 뭐 나올 테니까 뭐 살아남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면 그 도구가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요. 근데 그 측정된 정보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고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금고가 안에 이거 열어보지 않는 한, 직접 보지 않는 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금고 안에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두드려보고 뭘 해보고 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거고요. 그 하수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수구의 맨 끝에는 밀도가 무한히 크고 중력이 무한히 강한 뭔가 특이점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수학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영화에도 나왔지만 이제 웜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여행,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주 3차원 시험관이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한히 가는 이런 하수구 구멍이잖아요. 거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인과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전혀 반대편의 공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컨셉이 인터스텔라에 나온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이론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웜홀을 통해서 화이트홀로 나간다? 사실 요거는 이제 스티븐 호킹이 제안을 한 개념이긴 한데 수학적으로도 100%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는 아마 지금 테스트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차피 사건의 지평선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아까 제가 수명 말씀드릴 때 그 수명하고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뭐 프로즌 스타라고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0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개척한 분야가 바로 이 블랙홀 연력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갖는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무질서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연력학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이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온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블랙홀이 0도가 아니고 유한한 온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정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 나노 켈빈 정도? 그러니까 켈빈이 절대 온도 그 단위인데 나노 켈빈. 그러니까 나노는 10의 - 9승이죠. 그러니까 10의 - 7승, 8승 켈빈 정도 온도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있습니다. 0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유한하다. 하지만 어쨌든 매우 낮죠. 거의 10의 0.000001 켈빈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블랙홀의 온도는 질량하고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낮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블랙홀의 질량이 매우 작으면 온도를 매우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블랙홀이라고 하면 질량이 당연히 태양 질량의 몇 배 이 정도잖아요. 태양 질량이 지구 질량의 30만 배나 넘는데 몇 킬로 정도까지 작아져야 블랙홀의 온도가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죠. 1도를 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블랙홀의 온도가 1도를 갖는다는 게 제가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엔트로피와 이런 복잡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블랙홀의 온도하고 질량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다. 그러면은 저 블랙홀 온도는 유한하지만 매우 낮고 블랙홀의 질량이 점점 작으면 온도가 조금 높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천체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 갤럭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갤럭시의 이 직경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그게 한 4.3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광속으로 한 4년 정도 가면 이제 그 별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상상이 많이 펼치죠. 거기 행성 중에 하나 이제 프록시마 A, B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1광년이라고 하는 거리가
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그게 거의 한 10의 16승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경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도 200만 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하가 가운데가 있고 그러면은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반지름 5만 광년이죠. 태양계는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데 있어요. 우리 갤럭시로 보면은 거의 약간 변두리 쪽에 있죠. 물론 그 사이에 블랙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보낸 탐사선이 가장 많이 간 게 지금 보이저 2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태양계를 막 벗어났고 만약에 지금 태양으로부터 알파 센타우리까지라고 해도 거의 뭐 10,000분의 1도 안 간 거리예요. 그 탐사선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인간의 기술력으로 블랙홀 근처에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인간이 보낸 탐사선이 가장 멀리 간 게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 정도. 하지만 그 거리는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못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측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 스티븐 호킹하고 당시 그 유명했던 이제 베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과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의 그 면적이 그 블랙홀 내부에 있는 정보의 총량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밝히신 분인데,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엔트로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엔트로피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질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1비트의 그러니까 정보를 더했을 때 전체 에너지가 총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양이 온도고요. 그때 1비트의 정보를 가했을 때 할 때 그 정보 엔트로피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호킹 복사 얘기할 때 뭐 입자랑 반입자가 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입자 성분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1비트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간 거 거기에 엔트로피가 더해진다. 뭐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측정했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1970년대 정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추정한 블랙홀의 온도가 한 100 나노켈빈, 10 나노켈빈 정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거는 관측으로 증명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블랙홀은 유한한 온도로 갖는다. 엔트로피가 갖는다. 그리고 그 블랙홀 내부에 있는 엔트로피 총량, 정보의 총량은 그 사건의 지평선의 건 넓이에 비례한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블랙홀이라는 이름처럼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이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것인가 근데 그런 내용은 제가 못 찾았고 그냥 그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멀리 봤을 때 그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범위하고 볼 수 없는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정보라는 거죠. 그 정보를 내가 지평선을 벗어나면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지평선 보일 수 있는 내부에 있으면은 알 수 있는 그냥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